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10월 24일 오늘은 유엔이 조직된 것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입니다. 77년이 지났는데 지금 국제평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네, 국제적인 문제 두루두루 물어보겠습니다. 유엔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엔 대사 때 10월 24일 그 국제연합일에는 뭘 하셨어요? 보통 유엔은 해마다 이날이 되면은 음악회를 합니다. 음악회 유엔 총회장에서요. 네. 우리나라 KBS 교향악단도 와서 연주한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음악회요? 예. 떡 같은 거는 안 줍니까? 해마다 딴 나라들이 와서 하죠. 아, 그렇습니다. 예. 뭐 돌리고 그런 거 먹는 건 없고요. 먹는 건 알아서 먹어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처음으로 낙선했다. 근데 우리가 경쟁했던 국가들이 조금 좀 그랬다. 뭐 그런데 이거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유엔 가입하고 이제 30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말하자면 양적 성장, 뭐 여기저기 이사국도 많이 하고 당선도 많이 되고 이제 이래서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는데 네. 그런 접근법이 이제 좀 어떤 한계에 왔다. 이제는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우리가 질적인 외교, 네. 또 유엔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좀 질적으로 우리 외교를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 네. 그런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거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여야가 해법을 달리하던데 어찌 보셨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정쟁이 필요한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인권 선진국이라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인권 이사국이 되는 자격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인권이 좀 우리보다 떨어지더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회원국도 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력과는 달리 이거는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 이거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한테 인권 얘기하는데요. 북한 인권을 외치는 외국 사람들,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게 이게 북한 사람들의 인권 때문은 아니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측면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네. 이제 유엔에서 북한처럼 인권 결의의 대상에 말하자면 단골 국가가 한 10여 개 있는데요. 네. 그런 나라들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논의를 다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예. 북한이 우리랑 분단된 국가이니까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다 하는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인권대사가 임명됐지 않습니까? 네. 5년 동안 없다가.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북한 인권대사는 사실은 2016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북한 인권대사를 둔다고요. 그러니까 인권대사를 임명하는 게 잘못된 거나 이상할 거나 하나도 없고요. 다만 그 인권대사를 임명한다고 해서 갑자기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루겠다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유를 21번 외쳤는데 그 자유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한반도 북한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나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 안 한 거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긍정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 나가서 대통령 연설을 할 때도
그 전에는 거의 한반도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20년 전에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게 좀 적어지고 말하자면 글로벌 이슈에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고 우리도 관심이 많다는 걸 점점 보여주고 이번에는 아예 그 한반도 북한 문제를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추세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새 정부 들어와서 더 긴장이 높아지니까 네. 유엔에까지 가서 또 긴장을 더 높일 필요는 없겠다 이런 고려도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는요? 자유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자유를 인권 차원에서 자유만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자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사용했던데 그러니까 뭐 생존이나 이런 안보 이런 개념으로도 자유를 사용했던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서 의도적으로 자유를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추세에서는 자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폭넓게 사용하는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추세에 맞췄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도무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계속 쏘고 포격하고 그리고 핵실험한다고 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안 좋게 보고 있죠. 2017년 이후 이제 최근에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유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모두 금지된 것이니까 네.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2017년에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난 다음에는 북한이 이제 중지하고 예. 말하자면 대화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2018년부터.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 17년에 그때 유엔 대사로 계셨죠? 네. 2016년 때 그때 북한의 대남 도발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때도 미사일 막 쏘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대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사히 그 고비를 넘고 대화의 창으로 이렇게 이끌었는지요? 사실 뭐 이끌었다기보다는 북한이 2016년, 17년 그 두 해간의 도발이 네. 2017년 가을에 이제 정점에 올랐는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그리고 나서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부터는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네. 하고 평창 올림픽에도 오고 이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또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걸 이제 현명하게 대응해야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긴장 상태가 고조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쏘고 대응 사격을 계속 하면서 지금 또 뭐 항공기 전투기가 오면 우리도 대응해서 전투기가 날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한쪽이 잘못 판단하거나 삐끗하면은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원칙은 유지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하자, NPT 뭐 탈퇴하자, 자체 핵무장 핵 개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그런 주장이 어떤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NPT 탈퇴하고 그러면 우리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하여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극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효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북한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안정을 유지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오히려 바뀌면은 더 북한은 새로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더 낮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이용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유엔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압력, 압박 이런 카드가 없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유엔이 가진 최대의 약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최대의 약점이라는 거는 유엔을 만들 때 말하자면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5나라 상임이사국이 네. 그런 유엔 강제력의 칼날이 자기네들을 향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가 그런 침략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아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이 끝나면 국제적으로 유엔의 어떤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유엔 그러니까 전 세계 연합의 압력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힘센 나라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지금 전쟁 벌어지는데 난민 계속 이슈화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난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난민 수용 비율이 네. OECD 평균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난민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난민은 대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신청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와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거다 하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보다는 난민 수용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난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아무 관련 없는 상황이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합니다. 대사님, 그런데 러시아 전쟁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보트피플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서 징집을 피해서 온 분들은 전 난민 신청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난민 신청이라는 건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서 자기가 피해서 도망갔다든지 또는 인권 탄압을 피해서 도망갔다든지 뭐 이런 어떤 피해자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거지. 피해자들이 자격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나는 전쟁을 반대, 이 푸틴을 반대 이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피해자로 간주해야 되는지는 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경영님께서 오준 대사님 객관적으로 팩트 위주로 조곤조곤 말씀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주 인터뷰 모시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에 없는 건데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시진핑 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거나 침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그렇게 쉽게 무력을 사용하기는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잃을 게 너무 많고 국제 경제와 아주 치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전략적인 그런 대규모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아직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그런 핵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물론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는 중국이 미국의 그런 개입 의도를 시험해보는 수준까지의 그런 대만 무력 사용 이런 건 자제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거기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은 높아질 수 있고 긴장이 높아지면 이제 오판이나 잘못된 행동 같은 게 나타나서 그런 것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대사님
외교관 계속 하셨어요? 6년 전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네. 몇 살 때 외교관이 되셨습니까? 저는 만으로 23살 때 외교관이 네. 됐습니다. 왜 외교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외교관을 해서 네. 저는 이런 우리나라 국가에도 네. 도움을 주고 또 세계적으로 제가 좀 인류 전체나 인권이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네. 그런데도 도움을 주고 싶었죠. 네. 첫 외교관이 돼가지고 첫 부임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유엔입니다. 뉴욕입니다. 아, 유엔이요? 네. 처음부터 유엔에 가셨군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 가시다가 유엔 또 유엔에 간 거죠, 나중에. 네. 네. 자, 처음에 유엔에 이렇게 파견됐을 때하고 마지막에 유엔 대사가 돼서 다시 유엔에 갔습니다. 자, 세계에서 한국을 다르게 보던가요? 천양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네. 처음에 갔을 때는 1985년이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유엔 가입도 못해서 회원국도 아니었고. 전두환 정권 시절이네. 예. 또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없었거든요. 네. 우리가 96년에 OECD 가입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의 외교는 우리를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권이 돼도 다른 나라가 우리 인권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그렇죠. 또 뭐 개발 협력이나 원조가 돼도 우리가 남을 도와주긴커녕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지?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글로벌 이슈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황이 됐으니까 천양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갔을 때는 국내 뭐 정치범 뭐 석방하라 뭐 정치 탄압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전두환 정권만 해도 우리가 국제적인 인권 비판을 받았고요. 네. 그럴 때는 말하자면 외교관들의 역할도 네. 우리나라를 위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이 정권을 옹호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예. 또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국제적으로 하는 말은 맞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네. 우리가 도움이 되려면 저런 말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고민 그런 네. 게 많았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괴리가 좀 줄어들죠. 네. 언제까지 유엔 대사를 하셨어요? 유엔 대사는 저는 2013년에서 16년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유엔 얘기는 또 듣겠습니다. 다른 국제 정세 얘기도 또 듣겠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조금 이른 퇴근 차량들까지